북한군은 사실 드론전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3년 동안의 그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대의 드론 기술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기술들이 모두 북한으로 전해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북러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가 가장 소미의 관심사인데, 북러 간의 역사를 좀 봤을 때는 북중 관계처럼 그렇게 끈끈함 같은 건 없거든요.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은 소련 시절 때 이미 관계가 끝났어요. 근데 그 악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 그게 끝나게 된다면 푸틴 입장에서 김정은이라는 존재는 떼어내고 싶은 혹이죠.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입법. 오늘은요, 북한 관련 이슈와 국제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김근혁 평론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널A와 TV조선, YTN 등에서 북한 관련 또 미국 정치 관련 시사평론을 진행하고 있는 김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북한의 식량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갈수록 이제 식량난이 너무 심각하다. 주민 절반이 영양실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실제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로 판단되고 있나요? 일단 그 해당 보도는 엘리자베스 살몬이라고 하는 그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그 보고에 의해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공개가 된 건데요. 얼마 전에 유엔에 이제 제출이 됐죠. 그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의 약 절반에 가까운 1,16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기타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영양실조 수준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지 그들이 충분하게 식량 공급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202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바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이었어요. 그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그 농수산물, 특히나 식량 같은 경우에는 장마당을 통해서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유통을 할 수 있었는데, 양곡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북한의 장마당에서 개개인들이 쌀을 살 수 없게 됐고요. 이 북한이 지정한 양곡 그 구매소에서 사람들이 이제 쌀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잘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사실상 쌀을 사려고 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일 텐데, 북한의 농업 생산량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중국과 국경이 개방된 게 얼마 전이었어요. 네. 그 말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0 지금 4년 말까지도 이 북중 관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경색되어 있었고, 기존에 북한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어떤 비료라든가 혹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입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농업 생산이 급감한 것이 또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식량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을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는 환율입니다. 북한의 환율이 최근에 2만 원까지 치솟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2만 원이라는 숫자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 것이요. 북한이 지금 공식 환율이 8,000원에서 8,5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2만 원이면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봐도 몇 배, 2.5배 이상으로 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2만 원이 한때는 3만 원, 4만 원까지도 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다행히 잡혀서 지금 2만 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고 매우 불안정하게 그 폭등과 또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라는 것이고, 이 북한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더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것이 북중 관계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 경제는 대한민국보다 더 심하게 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북한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중국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줘야, 즉 북한의 제품들을 중국이 사줘야 북한 경제가 유지가 되고 북한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중국이 일종의 손해를 보면서 북한 경제를 도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북중 관계는 중국이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원해졌고, 소원하다라는 표현으로서 담아내지 못할 만큼 관계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중 간의 무역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도 과거에 비해서 확실하게 줄어들었고요. 특히나 평양 내에서 어느 정도 배불리 먹고 살던 그 평양 내 엘리트 계층들도 본인들이 필요한
고가의 생필품들을 들여오는 것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중국이 그걸 막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적인 면에서 삶의 어떤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지금 북한 경제를 자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화폐 가치가 치솟고 북한의 화폐는 뭐 완전히 뭐 나락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화폐 개혁한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근데 북한 당국이 화폐 개혁은 없다. 화폐 개혁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할 거다라고 하면서 몇 명은 사형에 처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북한 정부도 지금 북한 내부의 어떤 그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안 좋다는 것을 느끼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경제 뭐 실량난은 정말 심각한데 가상화폐 보유량은 또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가상화폐 뭐 이런 해킹으로 탈취한 자금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실까요? 예, 신빙성 있는 주장이고요. 북한의 대표적으로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해커 그룹이 라자루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미국도 아마 이 라자루스를 아마 수배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가상 작가 그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비트코인 같은 거. 네.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이제 탈취하는 그런 해킹을 통해서 탈취하는 일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탈취를 해서 모은 돈이 아마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탈취를 했다고 해서 그 모든 돈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탈취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지갑에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현금화하려면 결국은 또 이제 은행과의 어떤 연관이 필요한데, 지금 북한은 어떤 국제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떠한 은행에도 제대로 이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유엔이 매우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가상화폐들을 현금화한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이 가상화폐 보유량만 따졌을 때의 어떤 북한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그런 점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지나치게 탈취를 당하는 게 쉽다라는 것이고, 또한 북한이라 이런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북한과 유사한 통치 체계를 갖고 있는 독재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 가상화폐를 본인들의 어떤 그 비자금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차원에서 조금 저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상화폐가 지금 현금화가 어려우면 사실상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뭐 여러 가지 무슨 사업을 조금 벌이는 모습이더라고요. 관광지 개발 사업도 그렇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등도 그렇고. 그럼 대체 어떤 돈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대부분 현금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가상화폐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거래가 가능하고요. 또한 이 북한이 주로 거래를 하는 쪽들이 정상적인 국가라든가 정상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주로 지금 뭐 이스라엘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 뭐 저기 하마스라든가 뭐 헤즈볼라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과 주요 거래 고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불법 단체 혹은 테러 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북한이 가장 공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는 게 관광산업단지 개발이거든요. 원산, 우리가 김정은의 출생지로 알려졌지만 출생지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원산 갈마지구에 지금 대규모 리조트를 짓고 있는데, 그 리조트를 짓고 있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김정은은 북한의 그런 관광 산업을 좀 발전시켜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유엔 제재에 그 관광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 제재 직접적인 터치를 받지 않는 그 관광 산업에 조금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호텔이라든가 리조트를 다 지어 놓을 수는 있는데 누가 가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리조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거기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딸려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반 시설들이 다 갖춰지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것인데, 위험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 나라에 굳이 가서
어느 나라에도 있을 법한 그런 리조트에 내가 묵는다. 이건 사실 수지타산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벽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그 북한 정권이 종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측과 북한군 뭐 추가 파병을 논의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송환 문제도 또 논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북한군은 추가 파병을 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어떤 게 있어서 이런 논의를 하는 걸까요? 일단 북한은 추가 파병을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 실시한 거로 보이고요. 북한이 작년 11월, 12월쯤에 이제 러시아로 파병된 병력의 숫자가 12,000명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언에 따르면 그중 12,000명의 병력 중에 4,000명에서 약 5,000명 정도의 병력이 손실됐습니다. 뭐 다 죽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이제 전사한 병력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전장으로 복귀가 어려울 정도의 부상을 입은 병력들도 있을 테고요. 결국 12,000명 중에 약 3분의 1 가량의 병력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 병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추가 파병이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갖은 어떻게 보면은 압박을 받으면서도 추가 파병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재 북한군이 파견되어 있는 그 크루스크 전선의 중요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루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간 돌출부 형태의 전장인데 그 지역은 러시아 영토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와 작년에 맺은 즉 어떤 그 일방 국가가 즉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침략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돕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4조 그 조항을 북한이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루스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러시아가 수복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러시아의 송유관들이 거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크루스크는 사실 그 푸틴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걸 잃게 될 경우 상당히 손실을 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복을 해야 되는 지역이었고 그 지역을 만약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서 수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북한한테 갚아야 되는 빚은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죠. 즉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 그리고 어떤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러시아를 자기의 어떤 영원한 우방으로 남겨두겠다라는 그런 계산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북한 정권이 포로 송환 문제에 좀 예민한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간단합니다. 북한은 일단 포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북한군 파병조차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낸 병력이 없는데 포로가 발생했다라는 건 이게 악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현재 2명의 북한군 포로가 우크라이나군의 수중에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 북한군의 포로 논의가 송환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와 자연스럽게 그러면 딸려서 오는 것이 이제 북한군의 파병 이것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텐데 그것이 확산되면 북한 내 주민들한테 이 북한군 파병 소식이 전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두려운 건 이 2명의 병사가 밖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든 사실 그건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뭐 수많은 탈북민들이 있는데 뭐 큰 데미지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 하지만 북한 내에 있는 주민들이 만약 자기의 자녀들과 남편들이 어떠한 본인들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전장에 끌려나갔다가 수천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또 거기에 더해서 북한은 그 정도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숨기고 쉬쉬하려고 했다라는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 전해진다면 북한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테고요. 민심의 이유가 좀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가능한 한 오랜 시간 동안 이 정보를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한군이 그 러시아 전선에서 이렇게 전쟁 경험을 쌓은 것이 향후 뭐 한반도 안도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현대전을 경험한 능력은 아마 우리 군이 향후 북한군 관련된 또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물론 대한민국 국군이 상당히 북한군에 비해서는 그 질적 면에서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없는 건 경험이거든요. 즉 경험이 있는 군대와 경험이 없는 군대와의 그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북한군은 지금 거의 뭐 2개, 3개 사단 정도의 규모가 러시아에 파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북한군은 사실 드론전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정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겪고 나서 이제 지금 한 3년 정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드론은 이젠 어떤 정찰용으로서가 아니라 살상용, 뭐 자폭, 뭐 다양한 임무를 정말 광범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런 기술들도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도 북한군의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 몇 차례 어떤 그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결코 격추를 하지 못했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북한은 그런 드론 기술을 전장에서 직접 배워왔다라는 것, 그리고 러시아는 3년 동안의 그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대의 드론 기술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기술들이 모두 북한으로 전해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드론이라는 무기는 상대적으로 이 재래식 전력이 좀 부족한 국가가 그 재래식 전력이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는 용도로 드론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크라이나 군이 정말 드론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러시아에 비해서 뭐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이나 포탄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만 드론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드론 한 대에 한 기껏 해봤자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미사일은 한 20억, 30억 정도 하거든요. 가성비가 아예 다릅니다. 근데 그런 가성비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머릿수로만 따졌을 때 1대1의 그 등가 교환 비율을 차지한다면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저 드론 기술,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가 향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드론과 장비들, 그런 운영 기술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한테는 정말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또 가장 크게는 러시아가 과연 이것 말고도 북한한테 어떤 것을 더 약속해 주었느냐였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지 못한 핵 잠수함 기술이라든가 혹은 김정은이 정말 매달리고 있는 기술 중 하나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것, 그리고 위성 발사 기술, 이런 것에 지금 김정은은 지금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러시아가 너무나 쉽게 내어준다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했던 그 안보적인 그 우위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북한의 파병 정보가 통제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한 이 북한 인권 단체들, 그러니까 북한의 휴먼리티들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인권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파급력은 없었다. 즉 많은 정보가 북한 주민들한테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북한 정부가 잘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전사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전사를 했으니까 전사했다는 사실을 그 가족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의 전사자가 발생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을 한 건데 북한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내부 정보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100% 사실이다라고 확인드릴 수는 없지만 전사자의 가족들을 따로 모아놓고 훈련 도중에 전사했다. 그리고 이 전사한 사실에 대해서 극비 임무를 수행을 하다 전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전사 사실에 대해서 외부에 발설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사한 것도 서러운데 이런 협박까지 받게 되니까 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정보가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푸틴의 최측근인 쇼이그 서기가 북한에 좀 급하게 갔다고 하는데 그건 뭐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고 계실까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는 현재 전쟁을 끝낼 마음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아주 호기롭게 24시간 안에 전쟁을 내가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국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쿠르스크 전선에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를 멈춰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쿠르스크 일대의 우크라이나군은 거의 괴멸 수준의 타격을 입고 대부분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동부 전선의 포크로우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크로우스크를 둘러싼 그 포위망이 계속 좁혀지고 있거든요. 즉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전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푸틴에 대한 접근법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언젠가 종전을 하겠지만 종전을 하기 전에 더 많은 영토와 더 많은 어떤 이익을 러시아에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마지막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도움은 여전히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한테 일단 첫 번째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죠. 내가
지금 뭐 내가 트럼프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정은 널 버리진 않을 거야.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아마 제가 예측하건데 김정은과 푸틴 사이에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이 러시아로 갈 가능성 혹은 푸틴이 평양으로 올 가능성이 둘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저는 푸틴이 평양으로 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실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만났을 수도 있다. 요 비슷한 시점 작년에 최선희가 최선희가 러시아를 가서 푸틴을 만났거든요. 그게 아마 11월, 12월쯤일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최근이었어요. 그에 대한 답방으로서 쇼이구가 김정은을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선희가 현재 김정은의 외교 관련해서는 가장 최고의 브레인이고 쇼이구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또 푸틴의 가장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고 간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끝나면 네. 북한과 중국, 뭐 러시아 관계에는 좀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일단 북러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북러 간의 역사를 좀 봤을 때는 북중 관계처럼 그렇게 끈끈함 같은 건 없거든요.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은 소련 시절 때 이미 관계가 끝났어요. 그 1957년부터 시작한 이제 그 소련의 그 후르시초프의 그 수종주의 노선과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소련과 북한 사이는 거리가 많이 멀어졌고 오히려 그 마오쩌둥과 그 김일성 사이의 관계가 진척이 되면서 북중 관계가 더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90년까지 이어지다가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뭐 옐친 정부라든가 뭐 푸틴 정부 초창기 때라든가 그때 사실 북한과 러시아는 뭐 교류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감정적인 연대도 없고 그리고 뭐 공통의 뭐 누군가를 반대해서 싸웠다라고 할 수 있는 역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저 그런 국가 중에 하나로 전락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갑자기 2020년대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포탄이 부족해지고 총알이 부족해지고 병력이 부족해지니까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본인들과 똑같은 무기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북한한테 우리 좀 도와줄래? 라고 물어봤는데 마침 그때 또 북한도 그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에 그 감정 대립이 심해지면서 북한도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 있던 찰나에 딱 뭘까 이게 아귀가 맞아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 말은 아귀가 멀어지면 또 그냥 그저 그런 관계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아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 그게 끝나게 된다면 푸틴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북한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뭔가가 사라지죠. 북한이 뭐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튼실한 뭐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북한이 돈도 없고 사실 뭐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은과 친하게 지내면 국제사회로부터 너 왜 독재자랑 친하게 지내냐라는 핀잔을 받기 딱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후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푸틴 입장에서 김정은이라는 존재는 떼어내고 싶은 혹이죠. 알지 못했던 그리고 접근 불가했던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었고 특히 인터넷을 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두려웠지만 충격적이었고 짜릿했던 경험은 위키백과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을 쳐보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